오늘도 MACD 매매법에 대해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소개한 1326 매매법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뉴스 내용이 길지만 모두 알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오랜 기간 고난의 세월을 겪어온 한국조선업이 다시 르네상스를 맞은 것일까? 올 들어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빅3 수주가 급증하면서 실적도 연일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다만 한편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내세웠던 중국 조선업 기술력이 높아진 데다 노조 파업, 고질적인 인력 부족 등 악재도 수두룩해 반짝 호황에 그칠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그야말로 질주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을 제치고 올 들어 처음으로 수주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영국 조선해운 시장 분석기관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7월 한국은 96만 CGT 상당 선박을 수주했다. CGT 기준 수주 점유율은 40%로 세계 1위다. 중국은 57만 CGT를 수주해 점유율 24%로 2위에 머물렀다. 수주한 선박의 한 척당 환산 톤수는 한국이 5만 3천 CGT로 중국의 1만 9천 CGT보다 2.8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국내 조선사들은 연이어 수주 낭보를 올리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유럽 선사로부터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3조 6,832억 원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HD한국조선해양은 올해 162억 7천만 달러, 약 22조 4,900억 원을 수주해 연간 목표 135억 달러, 약 18조 6천억 원의 120%를 달성했다. 2021년부터 4년 연속 수주 목표를 조기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나오션도 지난 7월 초 중동 선주 두 곳에서 각각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 4척,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4척을 수주했다. 수주 금액은 총 2조 1,577억 원이다. 하나오션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 상반기에만 53억 달러, 약 7조 3천억 원을 수주해 지난해 실적 약 32억 달러를 이미 넘어섰다. 삼성중공업 역시 최근 중동 선주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1조 4,381억 원에 수주하면서 22척, 49억 달러를 따내 올해 수주 목표 97억 달러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8월 5일 기준 신조선가 지수는 187.98로 전년 동기 대비 9% 상승했다. 신조선가 지수는 새로 발주되는 선박 가격을 지수한 지표다. 지수가 오르면 선박 가격도 오른다는 의미라 조선사들이 향후 호실적을 거둘 수 있는 신호로 여겨진다. 변용진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규모 컨테이너선 발주로 수주 잔고가 급증하면서 업황부진 우려가 컸는데 올 들어서도 예상을 깨고 굵직한 발주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향후 국내 조선사 수주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 적자에 시달렸던 조선사 실적도 뚜렷한 회복세다. HD한국조선해양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28.7% 증가한 3,764억 원으로 5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매출도 같은 기간 21.3% 증가한 6조 6,155억 원을 기록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올 1분기 779억 원, 2분기 1,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승승장구하는 분위기다. 두 회사의 연간 전망 역시 밝다.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올해 대폭 개선된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다. 올해 HD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조 3,389억 원, 4,619억 원의 연간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전년 대비 각각 374%, 98%씩 증가한다는 예상이다. 오랜 기간 적자를 이어온 하나오션은 올 1분기 529억 원 영업이익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2분기에는 96억 원 영업손실을 기록했지만 내심 연간 흑자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하나오션의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872억 원으로 2021년 이후 첫 연간 흑자를 달성할 전망이다. 방만경영, 저가 수주 여파로 2021년 당시 1조 원 넘는 영업적자를 내며 생사기로에 놓였지만 분위기가 180도 바뀐 셈이다. 한승한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올 하반기부터 건조선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데다 국제회사기구 IMO 환경 규제로 친환경 선박 발주 수요가 늘면서 빅3 조선사 모두 안정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K조선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하는 비결은 뭘까? 크게 세 가지로 분석이 되어진다. 첫째, LNG선으로 대표되는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에서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인정받은 덕분이다. 마침 글로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신조 발주 수요가 증가해 국내 조선 3사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액화 상태 암모니아나 LNG를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이 적용된 이들 선박은 비슷한 크기의 일반 컨테이너선보다 보통 2배 더 비싸다. 중국은 꾸준히 LNG 운반선 시장을 공략해오고 있지만
인도된 선박에서 고장이 나는 등 문제가 빈번해 선주들이 점차 주문을 꺼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2016년 중국 국영 조선소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글래드스토너가 건조 2년 만에 해상에서 고장나 멈췄던 것이 단적인 예다. 반면 국내 조선 3사는 고가의 에너지 운반선 건조 기술력에서 중국 조선사보다 앞서 있다. 특히 LNG나 암모니아를 싣는 화물창 제작 역량에서 우리 조선사의 활약이 주목받는다. 화물창은 LNG 운반선에 설치되어 있는 LNG 저장고다. LNG를 운반할 땐 이 저장고 역할이 중요하다. LNG가 영하 162도 이하 극저온을 유지하면서 파도, 해풍 등 외부 충격도 버티려면 세밀하게 설계된 화물창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혹여 극저온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할 경우 선박 운항 중 LNG가 기화돼 대형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조선사가 만든 LNG 운반선은 대부분 화물창과 선박이 일체화된 사각 형태 멤브레인형 화물창을 쓴다. 이 화물창과 선박을 일체화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용접 기술이 필요한데 국내 조선사들이 이 부문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는 평가다. 일본을 비롯한 경쟁국이 주력으로 제작하는 화물창보다 적재 용량이 30에서 40%가량 많은 것도 장점이다. 기술력뿐 아니라 LNG 운반선 건조 역량도 돋보인다. 국내 조선 3사는 연간 50척가량을 건조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국영기업 후동중화조선이 한 해 동안 만들 수 있는 LNG 운반선이 5척 남짓이라 추가 수주 여력이 넉넉하지 않다. 또 LNG 추진선은 연료 공급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 부문에서도 비교 우위를 갖췄다는 평가다. LNG 추진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LNG를 일정한 온도와 압력으로 내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 국내 조선 3사는 독자적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을 갖춰 세계 시장에서 호평받는다. 결국 아직까지는 LNG 운반선 기술력에서도 중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분석이다. 암모니아 추진선의 경우 탄소 배출이나 폭발 위험은 전혀 없지만 암모니아의 독성과 물체를 부식시키는 성질을 고려해야 하는 까다로운 선종이다. 중국 업계도 LNG, 메탄올 등 다른 선종에서 매섭게 추격하지만 선사들 입장에서는 아직 암모니아 운반선 VLAC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한국 조선업계를 신뢰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암모니아 수요가 증대되면서 관련 선박 발주량도 늘 전망이라 국내 조선 3사가 블루오션을 선점해가는 분위기다. 클락스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한국 조선사들이 수주한 VLAC 계약건은 전 세계 VLAC 발주량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HD한국 조선해양이 약 60%를 차지했다. 둘째, LNG선뿐 아니라 잠수함 등 방산 시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중이다. 국내 조선업계는 올 들어 미국 함정 시장 진출에 도전했다. 국내 조선 3사 중 해양 방산의 양대 산맥인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연간 2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 일명 MRO 사업 진출에 시동을 걸었다. 미 MRO 사업 대부분은 안보 문제로 인해 자국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내년부턴 해외 조선소로 시범 발주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는 국내 조선업체의 기회로 다가왔다. 미국이 해외로 MRO 사업을 확대하면 조선업 역량 1위이자 우방국인 한국 조선사가 상대적으로 수주에 유리하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최근 미국 해군 보급체계 사령부와 함정정 비협약 MSRA를 체결했다. MSRA는 미 함정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한 미국 정부와 일반 조선업체 간의 협약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회사는 향후 5년간 미국 해상수송사령부 소속에 지원할 뿐 아니라 미 해군이 운용하는 전투함 MRO 등 다양한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그간 함정 정비 사업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을 꾸준히 해왔다. HD 현대중공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주한 이지스 구축함 6척 중 5척을 수주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2단계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급, 정조대왕함급의 기본 설계를 유일하게 완수할 만큼 독보적인 함정 기술을 보유했다. 이미 서비스를 공급해온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과의 접점도 늘리고 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에는 글로벌 터빈 기업 GE 에어로스페이스와 함정 추진체계 개발과 미국 군함 MRO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의 모의를 체결했다. 현재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그림을 그린다. 하나오션은 미국 현지 조선소 인수라는 전공법을 택했다. 지난 6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상업용 도크를 보유한 미국 필리 조선소 지분 100% 하나오션 40%, 한화시스템 60%를 1억 달러 약 1380억 원에 인수했다. 필리 조선소는 동부 연안 해군기지 세국과 인접해 있어 MRO 사업의 속도를 내기 적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번 인수로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소가 보유한 미국 내 최대 규모 도크를 함정 건조와 MRO 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재호 DB 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하나오션 특수선 사업부는 최근 필리 조선소 인수로 미국 신조 MRO 시장 진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점차 성장성이 뚜렷해지면 특수선 사업부가 재평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조사업체 모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해군 함정 MRO 시장은 올해 577억 6천만 달러 약 80조 원에서 2029년 636억 2천만 달러 약 88조 원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에선 미 함선 MRO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추산한다. 전문가들은 미 함정 시장이 조선업계의 미래 수익원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MRO는 보통 군함을 건조한 회사가 선박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유지보수를 맡기 때문에 장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사 호실적에 더해 군함, MRO 등 방산 분야가 하반기 조선업계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조선업 경쟁력과 지정학적 장점을 보유한 만큼 미국 입장에서 유력한 협력 후보라는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의견은 눈길을 끈다. 셋째, 국내 조선사들이 로봇, 인공지능 AI,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을 앞세워 생산성을 높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AI 기술이 상용화되면 원가 절감은 물론 인재사고 역시 줄일 수 있다. 하나오션은 조선 공정 자동화와 효율화를 위해 대규모 로봇 투자를 단행했다. 조선소 곳곳에는 대형 산업용 로봇을 배치해 용접과 그라인딩 작업을 자동화했다. 후판 가공 공정은 여러 번의 용접 작업이 필요한데 초고출력 레이저 로봇은 숙련공의 손길이 필요했던 용접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라인딩 로봇은 용접 후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에는 선박 내부 강관을 용접하는 협동 로봇을 도입했다. 안전 펜스 설치 없이도 직원이 근거리에서 로봇을 이용해 미세한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모두 확보했다는 평가다. 과거에는 30kg이 넘는 용접 작업대를 근로자들이 여러 번 옮겨가며 작업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꺾이는 로봇팔 덕분에 작업 준비 시간을 60% 줄여 생산성을 높였다. 하나오션은 앞서 2021년 국내 조선업계에선 처음으로 디지털 생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다. 현장 곳곳을 일일이 다니지 않아도 공항 관제탑처럼 거대한 생산 현장을 한눈에 파악해 문제 발생 시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시스템이다. 건조 중인 블록 위치 등을 드론, 사물인터넷 센서로 실시간 확인하는 한편 바다 위에서 시운전 중인 선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트윈 기술이 활용됐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 등을 컴퓨터 속 가상 세계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삼성중공업 역시 로봇 활용에 적극적이다. 자체 개발한 키올 플라즈마 배관 자동 용접 장비 KPAW를 국내 최초로 실제 건조 현장에 투입해 배관 용접의 자동화를 이뤄냈다. 숙련공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배관 용접 작업을 로봇이 자동으로 처리하면서 용접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졌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안에 KPAW의 AI 기술을 접목해 완전 무인화된 용접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HD 현대사모중공업은 조선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기관사를 탑재한 선박을 건조해 인도하는 성과를 거뒀다. AI 기관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한 18만 톤급 LNG 추진 벌크선을 H라인에온에 인도했다. AI 기관 자동화 솔루션은 항해 중 기관사가 파는 역할을 대신 수행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와 여건 개선 등으로 한국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낙관론만 펼쳐지지는 않는다. 조선업을 위협하는 요소가 여전히 산재한 탓이다. 무엇보다 가격 경쟁력의 다른 분야에서 한 수 아래로 여겨졌던 중국 조선업이 벌써 기술력에서 한국을 앞서 나가는 분위기가 돼버렸다. 2020년대 들어 시작된 인력난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걸림돌이다. 메이저 3사로만 수주 물량이 쏠리고 있어 중소조선사는 여전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것도 해결 과제다. 전문가들은 호황에 심취하지 말고 여력이 있을 때 조선업의 구조적인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선업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고 경쟁자다. 10여 년 전만 해도 가격 경쟁력 외에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최근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이 한국 조선산업의 가치사슬 종합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경쟁우위 지수는 88.9를 기록, 중국 90.6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까지 중국을 누르고 1위 자리를 고수했으나 2023년 역전됐다. 해당 지수는 경쟁우위 요소, 가치사슬, 제품별 중요도 등을 가중치로 활용, 각 산업의 경쟁력을 종합점수 100점 만점으로 산출한 지표다. 한국 조선업은 연구개발 R&D 설계, 조달 부분에서 중국 대비 우위에 있으나 격차가 좁혀졌다. 생산 부문은 중국에 역전됐으며 AM 애프터마켓 서비스와 수요 부문은 큰 격차가 지속됐다. 선종별로 살펴보면 국내 조선 산업은 기술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가스 운반선에서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 경쟁력은 중국과 동등한 수준이 됐다. 유조선은 중국이 2022년에 추월했고 벌크선은 중국의 우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수주잔량 기준으로도 중국에 밀린다. 단일 조선소로는 삼성중공업,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HD현대사모중공업으로 우리나라 대형 사사가 세계 1위부터 4위까지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소 그룹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 최대 국영 조선그룹인 CSSC가 월등한 1위다.
다른 조선 중국 국영기업인 코스코그룹, 초상기성그룹 등도 10위 안에 있다. 중국은 이들 국영조선그룹을 앞세워 한국과 일본의 조선업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WTO 체제 아래서 공정 경쟁으로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다. 반면 중국은 국영조선사를 중심으로 운영, 시장의 규제를 피하고 국가적인 지원을 퍼붓는다. 중국 국영조선사들은 다수의 설계회사, 연구소, 기자재사, 금융사상사까지 보유했다. 배를 건조하는 조선 산업에만 집중된 한국, 일본 기업과 규모부터 다르다. 고객사에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불황이 닥치면 자국 군함을 건조, 막대한 정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물론 다른 국가들도 중국과 경쟁하기 매우 어렵다. 국내 해운사도 가격이나 납기로 인해 중국 조선사에 상당한 선박을 발주하는 실정이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처럼 중국 조선업과의 가격 경쟁 상황이 지속된다면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한 일부 분야만 유지할 수 있다. 중국의 시장을 잠식당하면서 유럽과 일본 조선업처럼 경쟁력 약화의 수순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우려되는 부문이 또 하나가 있다. 2020년대 들어 한국 조선업은 인력난이라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치면서 일감이 급격히 줄었다. 이때 많은 인력이 조선소를 떠났다. 팬데믹이 끝나고 조선업 호황이 돌아왔지만 떠난 인력은 다시 일터에 복귀하지 않았다. 숙련된 노동력이 한 번에 현장을 떠나면서 비상이 걸렸다. 결국 지난해 정부가 긴급히 조치를 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힘을 합쳐 국내 외국 인력 1만 4천 명을 충원했다. 국내 인력은 산업부가 진행한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2,146명을 양성했고 이 중 2,020명을 채용했다. 나머지 외국 인력은 조선협회 추천 인력 중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비자 심사, 고용허가서 발급을 통해 선별했다. 급한 불은 껐지만 노동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일부 조선소에서는 숙련공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납기 기한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하나오션의 경우 6월 30일 납기 예정이던 6척의 컨테이너선 인도 일정을 11월 25일로 미루기도 했다. 숙련공 부족으로 인한 생산성 하락이 원인으로 꼽힌다. 생산성 하락은 하나오션이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쳤다. 인력난에 이어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덮쳤다. 이른바 하투 여름 투쟁 위기다.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 7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했다. 임금 인상, 성과금 산출 기준 변경, 정년 연장, 승진 거부권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이다. 차후 교섭이 지지부진하면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나오션 노조는 이미 7월 15일 한 차례 총파업을 진행했다. 하나오션 노조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86%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키고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는 지난 5월 말부터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에 나서고 있지만 사측이 진전된 제시안을 내지 않자 파업을 선택했다. 나날이 심해지는 양극화 역시 조선업계 고민이다. 일감이 쏟아지는 대형 3사와 달리 중소조선사들은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조선업체 수주 건수 중 87.4%가 대형 조선사 물량이었다. 대형사를 제외한 중소조선사의 물량 비중은 12.6%에 그쳤다. 양극화는 2010년대 조선업 불황이 길어지면서 생긴 현상이다. 조선업 경기가 절정이었던 2008년 국내 중형 조선사는 27곳에 달했다. 그러나 중국의 부상, 금융위기로 인한 조선업 불황이 겹치며 회사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다. 현재 남아있는 중소형 조선사는 대한조선, HJ중공업, K조선, 대선조선 4곳에 불과하다. 이들마저도 수주 물량이 부족해 고군분투 중인 것이 현실이다. 중소조선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는 금융지원 부족이다. 신규 수주의 필수인 선수금 환급 보증알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알지란 선주가 낸 선수금을 은행권이 보장해주는 제도다. 선주가 배를 주문하면 조선사는 대금의 20%가량을 선수금으로 받는다. 이후 30% 중도금을 제작 단계에서 수령한다. 마지막으로 선박 인도와 함께 잔금 50%를 받는 구조다. 알지는 배를 만드는 도중 조선사가 파산할 위험에 대비한 제도다. 조선사가 파산할 경우 알지 보장을 해준 금융사가 이미 지급한 선수금을 선주에게 돌려준다. 통상적으로 선주는 알지 발급을 받은 조선사만 계약을 맺는다. 문제는 금융권이 중형 조선사에는 알지 발급을 꺼린다는 점이다. 정부 지원을 받아 수주를 따내도 알지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까지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적잖은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은 K조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공정의 디지털화, 그리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다. 우선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연구개발비를 늘려 중국이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고부가가치 산업을 선점하라는 설명이다. 국내 조선업은 이미 R&D 투자의 수혜를 크게 입은 바 있다. 2010년대 들어 정부가 앞장서서 연구개발비를 늘리며 조선 산업에 막대한 자본을 들이부었다. 덕분에 LNG 운반선 등 첨단 선박 분야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국내 조선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투자 효과를 본 정부는 다시 한번 대형 투자를 진행한다. 2040년 세계 최고 조선기술 강국을 목표로 역량을 모은다. 암모니아 추진선, 액화수소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중대형 전기 추진선, 선박용 탄소 포집 장치, 자율운항 플랫폼 등 10대 핵심 과제를 정하고 2조 원 가까운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여전히 투자 규모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정의 디지털화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생산 현장의 디지털 전환은 작업장 안전이나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수다. 장기적으로는 한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인력 부족에도 도움이 된다. 조선업은 수주 산업이어서 기계화나 자동화가 쉽지 않지만 이게 성공한다면 관련 기술과 제품을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의견이다. 마지막으로 중형 조선사 금융 지원을 통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언이 이어진다. 민간 금융기관이 중형 조선사 RG 발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민간 금융업체가 참여를 꺼린 탓에 중형 조선사 RG 발급은 사실상 산업은행이 도맡아왔다. 다만 산업은행이 발급하는 RG 한도는 이미 채워진 상태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민간은행의 RG 발급을 권유해왔다. 경남은행,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이 2023년 K조선과 대한조선의 RG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 세계적으로 선박 발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조선사가 RG 발급이 안 돼 수주에 실패하고 부진에 빠지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 민간 금융기관이 지속적인 RG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더 독려해야 한다. 라고 조선업계 관계자는 토로한다. 슈퍼사이클 초입에 들어선 만큼 주식시장에서도 조선주를 향한 투자자 관심이 뜨겁다. 2분기 조선사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자 우상향 곡선을 그리던 주가 그래프가 더욱 가팔라졌다.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조선사가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하는 광경도 펼쳐졌다. 지난 7월 26일 HD한국 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등 HD현대 계열사를 비롯해 삼성중공업 STX중공업 등이 나란히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에서도 조선주를 담은 상품의 성과가 단연 돋보인다. 신한자산운용의 소울 조선탑3 플러스는 7월 한 달간 19% 상승했다. 이 기간 국내 상장한 ETF 중 수익률 1위다. 같은 기간 NH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FN조선해운과 삼성자산운용의 코덱스 K 친환경 선박 액티브도 각각 13%, 9%씩 상승했다. 8월 들어 시장 급락 후 반등하는 흐름에서도 조선주 강세는 두드러진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코스피가 9% 폭락한 8월 5일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던 조선주들이 급반등을 시작했다. 폭락 하루 뒤 코스피가 3% 반등할 때 조선주는 반등폭을 더욱 키웠다. HD한국 조선해양 10%, HJ중공업 10%, 하나오션 9%, 삼성중공업 7%, HD현대미포 5% 등이 지수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전일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최근 조선주 급락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기반한 현상으로 기업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과는 무관하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우려에도 조선주 성과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선 조선사의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됐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는 짧게는 2년 반에서 길게는 4년치 수주잔고를 보유 중이다.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높은 성과로 이어져 고가 수주가 지속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여기에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의 친환경 선박 발주, 카타르 에너지 등 주요 액화천 연가스 LNG 수출 기업 발주가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다. 이에 따라 신조선가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주가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 주가만 놓고 보면 현재 주가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증권가 진단이다. HD한국 조선해양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5개사의 올해 주가순자산 비율 PBR은 2.2배 수준이다.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는 약 1.9배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주요 5개 조선사의 내년 실적 추정치 기준 PBR은 2배를 밑돈다라며 과거 주가 흐름을 고려해 PBR이 2배 이하인 구간에서는 매수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뽑은 최선호주는 HD한국 조선해양이다. 수익성은 물론 현 주가를 고려하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FN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증권가에서 제시한 HD한국 조선해양 목표 주가는 평균 23만 4,600원이다. 8월 7일 종가식 9만 2천원 대비 약 22%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본 셈이다. 높은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향후 실적이 기대된다는 것.
여기에 HD한국 조선해양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 가치도 매력적이라는 평가다. HD한국 조선해양은 HD현대사모의 97%, HD현대중공업의 75%, HD현대미포의 42% 지분을 보유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HD현대사모는 수주와 매출, 영업이익 간 연결고리가 빠르게 형성된 조선사라며 본격적으로 수익성 개선, 국면에 접어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지분 가치까지 감안하면 HD한국 조선해양 주가는 아직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HD한국 조선해양 PBR이 1.2배 정도인데 1.7배까지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사뿐 아니라 기자재 업체까지 일감이 늘어나며 수혜가 퍼져나가는 분위기다. 조선 기자재 산업은 소수 기업이 독점 납품하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왔다. 조선사 수주 여부와 매출 증가 등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는 이유다. 주가도 조선주 못지않게 상승폭이 크다. 연초 이후 7월 말까지 세진중공업 91%, 하나엔진사 17%, 성광밴드 18%, 동성화인텍 11%, 태광 11%, 한국카본 6% 등이 시장을 앞서는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는 4% 올랐다. 시장에서는 기자재 업체 중 세진중공업과 하나엔진을 주목한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도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가스 수요가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세진중공업은 가스 운반선에 탑재되는 가스탱크를 주력으로 제작하며 하나엔진은 이중연료 DF 엔진을 생산한다. 특히 DF 엔진 정비가 늘어날 내년부터는 하나엔진의 본격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세진중공업과 하나엔진 모두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본다. 증권가에서 제시한 평균 목표 주가는 세진중공업이 12,000원, 하나오션이 19,000원이다. 8월 7일 세진중공업은 8,250원, 하나엔진은 13,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LNG 시장 확대로 보랭제업체 주가 상승도 기대할 만하다. 기체인 천연가스는 액체 상태로 운반해야 같은 면적으로 더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어 운반 효율성이 커진다. 천연가스가 액체 상태를 유지하려면 온도가 영하 162도 이하의 극저온 상태로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보랭제가 필수 기자재로 꼽힌다. 동성화인텍, 한국카본 등 보랭제를 만드는 업체도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동원 신한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는 같은 방향의 주가 움직임을 보인다며 향후 LNG 시장 확대로 보랭제, 엔진업체 등 전방위적인 수혜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업황에 있어서 빅사이클이 도래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뉴스에서 지적한 대로 불안한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 뒤를 바짝 추격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중국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견제를 할 것이고 조선업에서도 우리가 수혜를 받을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방위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조선업의 호황에 따른 수혜가 되는 조선 기자재 관련 중소형주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대왕고래 이슈로도 엮여있는 성광밴드란 기업을 소개했지만 중소형주들은 시세만 타면 비교적 가볍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장기 투자자라면 묵직하게 대형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단기 수익 매매를 주력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중소형주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대형주를 가지고도 충분히 단기 수익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서 상승분을 먹고 나오는 전략을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런 단기 수익 매매에 적합한 이론이 바로 지난 시간에 소개한 1326 매매법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한국 조선해양 일봉입니다. 상장 초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MACD 매매법과 함께 1326 매매법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MACD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캔들들이 13일 이동평균선과 26일 이동평균선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1316 매매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이 기법이 먹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추세 전환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엠벨선의 지지를 받으며 13일선 위로 캔들이 안착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타점이 됩니다. 앞 구간에서도 좋은 타점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매도 타점은 여기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여기입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상하기로는 26일선을 깨고 내려가야 하는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상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다시 잡으면 됩니다.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는 항시 좋은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MACD에서도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MACD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지봐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 라인에서 밀렸다가 오늘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 것입니다. 제가 대칭 이론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중심선 아래에서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중심선 위에서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금 길게 보는 스윙 매매라면 지금이 아주 좋은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1316 매매법의 위력입니다. 일단 대칭이론 박스는 지우고 차트를 보겠습니다. 중요 맥점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상승 추세에서 조정이 나왔지만 26일선을 깨지 않고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매도를 했더라도 다시 잡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MACD에서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가 MACD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전고라인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라인 돌파 이후 신고가 영역에서 주가가 날아간 것이 보입니다. 대칭 이론에서는 여기서부터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전고라인 돌파 이전에는 아래 빨간 선이 기준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고라인 돌파 이후에는 기준선이 전고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대칭 이론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기준선 아래에서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기준선 위에서의 파동의 크기입니다. 기가 막히게 파동의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316 매매법으로 따져도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모든 추세선들이 하방으로 꺾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추세선이라 할 수 있는 엠벨선부터 시작해서 26일선, 13일선이 모두 하방 추세입니다. 이럴 때는 타점을 잡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세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특히 엠벨선이 쭉 내려오면서 캔들들이 엠벨선 안쪽으로 들어서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일단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올라왔습니다. 13일선도 확실하게 상방으로 꺾였습니다. 26일선은 수평에서 미세하게 상방으로 꺾인 모습입니다. 이제 MACD를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앞에서 일어났고 추세선이 확실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게 추세 전환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매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아랫꼬리로 엠벨선을 터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매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면 다시 타점을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칙 플레이어라면 여기서 한 타임 더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거래량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유심히 살펴보면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보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격 캔들에서는 비록 음봉이지만 아랫꼬리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캔들 모양 자체는 연어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앞에서 반등한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0.618 라인을 살짝 깨고 반등한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 캔들이 터치한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0.382 라인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를 신뢰하는 트레이더는 여기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합니다. 상승 중간에 일시적인 조정이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종목이 속한 업황도 봐야 하고 이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이나 재무도 보아야 합니다.
다만 차트상에서는 이런 자리가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이평선들이 살아 있습니다. 13일선, 엠벨선, 26일선이 모두 상방 추세입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은 꺾였으나 시그널선, 즉 기준선은 살아 있습니다. MACD 추세선은 5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MACD 시그널선은 10일 이동평균선과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단기 이평선은 추세가 꺾였으나 장기 이평선은 살아있는 형국입니다. 추세를 따질 때는 장기 이평선이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13일선이 깨어지지 않고 반등을 합니다. 이제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차트에 설정된 모든 표시들을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제가 임으로 차트 앞에서부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선이 깨어진 캔들이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1316 매매법에서의 매도 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역시 추세선이 깨어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이 캔들입니다. 1316 매매법의 매도 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알지만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추세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오더라도 추세선을 그어놓고 추세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주가의 추세를 가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평선입니다. 트레이더마다 기준으로 삼는 이평선도 모두 다릅니다. 아주 짧은 스윙 매매를 선호하는 트레이더는 5일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5일선이 깨어지면 매도하고 다시 5일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면 매수합니다. 또 21선을 기준으로 삼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또 61선을 기준으로 삼는 트레이더도 있습니다. 61선 차트와 공중부양선을 병행해서 쓰는 매매법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기 스윙 매매, 중기 스윙 매매, 장기 스윙 매매에 모두 활용될 수 있는 차트 활용법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세를 가늠하는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자신이 임으로 그은 추세선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조지표의 추세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ACD의 추세선입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를 맹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주가를 핸들링하는 주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매매법에 대해 이미 다 정통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놈들은 항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주가를 핸들링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급락을 시키기도 하고 급등을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임기응변이 필요합니다. 기본 전략을 가지고 가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여러 가지 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시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1326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캔들이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살짝 들어왔을 경우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이평선도 보고 추세선도 임으로 그어보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활용해서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추세에 대한 관점은 잠시 접어두고 지지와 저항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빨간색 선이 아주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지금 주가가 이 두 개의 저지바 사이에 걸려 있습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고 빨간색 저항 라인에서 밀린다면 주가는 밑으로 흐를 것입니다. 이렇게 미리 분석을 해놓아야 합니다. 1326 매매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차트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이 깨어지면 매도를 하겠다. 혹은 나는 13일선과 26일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서면 매도하겠다. 혹은 나는 내가 임의로 설정한 추세선, 즉 검은 선이 깨어지지 않으면 계속 들고 가겠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짜서 매매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여 차트를 분석하고 매수 매도 시나리오를 짜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이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1326 라인 안으로 캔들이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추세선도 살아있습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더 버텨봐야 할까요? MACD 추세선은 확실하게 하방으로 꺾인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제가 중요 저항 라인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주가는 밑으로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캔들 자체가 큰 음봉, 즉 큰 언니 캔들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떤 한 가지 매매법만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할 수 있는 한 다양한 차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실전 경험이 풍부해지면 상황에 따라 어떤 지표에 더 무게감을 둘지 감으로 알게 된다. 1326 매매법은 아주 훌륭한 매매법이다. 하지만 이 매매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표를 같이 활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애매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1326 사이에 캔들이 위치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추세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승 추세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락 추세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MACD 추세선도 그렇고 시그널선도 그렇습니다. 일명 박스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16 매매법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상승 추세가 보장된 자리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박스권은 타점이 나왔다 하더라도 패스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또 애매한 구간이 나왔습니다. 1326 사이에 캔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타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것은 확실합니다. 추세를 돌린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 매수 타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은 거래량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 캔들이 거래량이 터진 윗꼬리 양봉, 즉 거터 위양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은 이제 차트 분석에서 중수 정도는 되시는 실력이십니다. 거터 위양의 윗꼬리는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거터 위양 자체는 돌파 신호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매수 타점입니다. 이렇게 1326 매매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차트 분석이 필요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전고 라인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326 매매법과 상관없이 매도 타이밍입니다. MACD 추세선도 살짝 꺾인 것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캔들 매매법으로 보면 하락 추세 끝에서 도지 캔들 다음에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 캔들 종가가 1326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선, 즉 26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인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가 또 하락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추세를 돌린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전고점마저 돌파하고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더 치고 갈까요? 아니면 다시 조정이 나올까요? 제가 이번에는 상승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지만 추세선이 살짝 깨어졌습니다.
고가 놀이를 할 때는 항시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추세가 꺾이는 낌새가 보이면 미련 없이 매도하고 빠져야 합니다. 급반등을 하고 추세가 살아나면 다시 잡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제가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 그 근거들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26일선이 살아있습니다. 12일선과 26일선이 겹쳐 있어서 잘 판단이 안 되지만 12일선과 26일선 사이에 캔들이 들어선 형태입니다. 게다가 강력한 지지라인으로 바뀐 빨간색 저지바를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선도 돌파한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매수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상승 과정에서 12일선이 깨어지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폭락을 하던 날 급락을 했다가 다시 회복 중입니다. 이제 원래 이평선 차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대세 변곡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121선과 241선이 맞붙어 있다가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이제 제가 볼벤 상단선을 돌파한 자리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에서 두 번은 다시 볼벤 상단선을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다 세 번째에는 볼벤 상단선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가 대시세에 초입이 되는 것입니다. 대세 변곡점이 등장하고 나서 대시세 초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1326 차트에 대해 공부를 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차트 분석법을 병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렸습니다. 이 이평선 차트를 통해서도 대세 변곡점과 대시세 초입 자리 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MACD 매매법, 1326 매매법, 이평선 매매법, 캔들 매매법, 추세선 매매법 등등 여러 가지 매매법을 다 활용할 줄 알아야 진짜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복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